네, 소개받은 남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양 강좌죠.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이 시간은 어떤 걸 배운다기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아닐까 싶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대 목동병원이라는 병원에서 현재 응급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책을 써서 한국에 있는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직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직업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응급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글은 어떤 생각으로 쓰게 되었는지 오늘 그냥 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래서 매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이 주인공 역할이죠.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사람들 살려내는.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이 제 그 같은 직업의 역할을 맡으세요. 그래서 현실이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꽤 많이 나죠. 지금 이분은 저희 걸어다니는 조각이고 저는 이제 잘 걸어왔죠. 보셨죠? 네, 딱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고 저희 응급학과 의사가 되기까지는 꽤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대학이 6년제예요. 모든 의과대학은 일단 6년제. 그래서 의과대학 6년을 통과하면은 저희 많은 자격증 시험과 비슷하게 졸업자들에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 의사 고시에 통과하면은 이제 집으로 면허장이 등기로 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응급구조 학생들 뭐 있으면은 이 면허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간호사도 그렇고 등기로 보내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벨 눌러요. 이거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는 순간 이제 저희는 의사나 이런 의료인 자격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전문과를 얻으려면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턴 뭐 아주 유명한 노예죠. 노예. 그래서 이 노예 역할을 1년 하면 인턴은 과가 없어요. 모든 과를 순환을 하고 이제 내가 무슨 과 의사다라고 하려면은 무슨 과 레지던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학과 레지던트를 4년을 했고요. 매우 불행히도. 그래서 이제 이 4년을 마치면은 또 응급학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스를 하면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들고 이제 우체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은 이제 전문의가 되죠. 그래서 11년 걸려요. 근데 뭐 11년이 뭐 짭담 짧고 길담 긴데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또 갔어야 되니까 군대가 의사들은 이제 3년 하고 4개월을 갑니다. 3년 2개월에 4개월. 그래서 이거를 다녀오면 이제 34살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발령을 받아서 현재 이대 목동병원에서 8년째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다 해봤는데 이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어요. 압도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거. 이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뭐 보통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 해봤더니 가장 힘든 거는 여기 입학하는 겁니다. 입학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 뒤에는 그냥 어떻게든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의과대학 뭐 의대생 노트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과대학은 대학 공부가 다들 힘들지만 저희 과가 악독하기로 소문이 나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 뭐 응급구조학도 배우면 알겠지만 용어들을 왜 이런 식으로 써놨는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이 특히 용어들이 왜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 계열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가 의학에 관심 있던 맨 처음 의학을 정립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우리 몸은 그냥 보면 다 있잖아요. 몸은 이제 두개골 이제 그 까보면은 이게 두개골 구멍도 있고 그래서 지네 말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게 라틴어였던 거죠. 근데 모든 문화권에서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도 라틴어로 이걸 배우고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놈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그 두개골을 보면은 이 이름들이 다 라틴어로 이 구멍이라든지 돌기라든지 이런 게 다 붙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의과대학은 당연히 이거를 이제 빈칸 넣기로 외웁니다. 그런데 저희 의대생들이 한 학기에 그래서 이것만 다 외우면 한 학기를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학기죠. 그래서 이게 외우기가 이게 빈칸 넣기로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의대생들이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한 가장 그 좋은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매주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이것도 이게 월요일 아침에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괴롭겠죠. 왜냐면 주말에 놀지 못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근데 저희 의과대학에만 있는 진짜 초특전이 있어요. 초특전이 뭐냐면 바로 유급제도인데, 이 중에 가령 뭐 종양학 뭐 이런 거 하나 뭐 뒷쯤에서 종양을 하나 조졌다, 완전 조졌어요. 그래서 진짜 독도가 됐어, 진짜 꼴등이야. 그러면은 이제 종양학 교수님이 이 종양학을 F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빵점이 돼요. 그러니까 병리, 양리, 기생충 뭐 다 빵점이 돼요, 모조리. 그래서 이게 유급입니다. 의대생 유급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다시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후배들이랑. 근데 의과대학 등록금이 저희 그 특히 이대 의대가 전국에서 등록금이 2배로 가장 비싸요. 1,000만 원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심지어 2학기에 F를 맞으면 1학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돈 한 1, 2천에 후배들이랑 다녀야 되는 구력에 이걸 다시 처음부터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급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6년제인데 평균 졸업이 6.6년에서 7년쯤 돼요. 특히 유급을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대학병원에 취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턴이 되는데, 인턴 숙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대학병원에 있는 방이에요. 저희 그 인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을 주는데, 놀랍게 8인실입니다. 이게 8인실. 그래서 8명의 인턴을 생존시킬 수가 있는 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턴이 이제 노예인 거는 아주 유명한 얘기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요. 정말 제가 이제 인턴한 게 벌써 15년 전인데, 그때는 집에를 안 보내줬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몸이 병원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토요일 한 번 정도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밥을 먹고 올 수 있고, 나머지 일주일 중에 6일에서 7일은 여기서 이제 자는 거죠. 그야말로 병원 밖에 못 나가요, 인턴이.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자고 사느라. 그래서 체력이 안 좋고 힘들고 졸리고 다 그것도 괜찮은데 생활 감각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한 6월쯤에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병원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그 건강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다. 아니, 그 한 달 동안 길에서 환자밖에 못 봤어요. 그 만난 사람은 모두 다 환자 아닌 보호자예요. 건강한 사람이 신기해 보일 정도로 생활에 약간 그 이상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고 늘 혼나는 일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레지던트가 됩니다. 자, 레지던트는 영어 단어 레지던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레지던스. 무슨 뜻이죠? 거주자란 뜻이에요. 인턴 노예인데 이제 진짜로 이름이 거주자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그 과에 수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구조학과는 현장에서 이제 응급구조를 다루는데, 이 응급구조를 해서 데리고 가면은 저희 같은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응급의학이라는 학문은 응급 환자,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응급 환자를 가장 현재 컨템포러리하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의 아주 그 세밀한 한 분야죠. 그래서 이공계에서 아주 특별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응급의학에 교과서가 있어요. 이 교과서가 7.6kg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것만 다 외우면 이제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과학적으로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 같은 이것만 알면 그냥 교과서 배운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전문의를 따고 하려면은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널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 읽어야 되고, 실제로 논문을 써야지만 여기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마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취직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이 한 3시쯤 됐나요? 불과 6시간 반 전에 여기서 풀려났고,
내일 아침 8시까지 다시 여기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퇴근을 했는데도 직장 사진을 보니까 지금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저희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써 있죠. 이게 우리나라를 52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권역센터라는 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환자, 가장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무조건 권역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전화가 와서 이제 뭐 지금 숨차서 죽어가는데요, 뭐 어디 사고가 났는데요 하면은 그게 저희 권역이면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역센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중환자들이 오겠죠. 뭐 가령 뭐 어떤 환자들 올까요? 어떤 환자들 올까요? 교통사고, 그죠? 뭐 교통사고, 뭐 누가 뭐 부부싸움을 하다가 뭐 아파트를 왜 그때 팔았냐라고 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찌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야 뭐 12층에서 뭐 뛰어내렸어요. 그럼 중환자 둘이죠. 뭐 그런 사고 실제로 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천 화재 사고. 그 간호대 학생이었죠. 부천 화재 사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모텔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중환자들이 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저희 인근의 사건 사고들은 무조건 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밤당직을 서고 왔는데 25살 남자가 소주 3병을 먹고 오토바이 운전을 했어요. 벌써 신나죠? 벌써 신나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급 차에 과당 받고 그 날아갔는데 다행인데 이게 오토바이 사고가 그냥 사실 혼자 자기가 그냥 타서 자기가 혼자 박으면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꼭 그 여자친구 뒤에 태우고 다니면은 그 여자친구가 딱 부딪히는 순간 그 투석기처럼 날아가요. 여친이. 근데 보통 뒷좌석에 헬멧을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뿅 하고 날아가서 보통 뒤에 여친이 죽고 앞에는 안 죽어요. 어쨌든 다행히 어제 그 친구는 25살이었는데 혼자 탔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차 받고 박아서 그래서 그냥 간 좀 찢어지고 그래서 피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허벅지 그 피머 부러져서 다리가 이 허벅지가 직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릎 관절이 있으면은 무릎 관절 위에 무릎 관절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접혀서. 그다음에 뭐 손가락 좀 부러지고 딱 그 정도로 그쳤어요. 그래서 목숨은 살았지만 어쨌든 수술 2번 해야 되고 중환자실에 누웠는데 확실히 술이 진짜 좋은 게 소주 3병을 먹고 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가락 이제 꿰매고 있는데 아주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 허벅지가 뒤로 돌아갔는데 그 상태에서 쿨쿨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한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 저희 양천구 인근에서 그냥 숨차서 죽어가는 사람, 뭐 그냥 뇌출혈 맞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쭉 보고 이제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직장 자리예요. 그래서 저 센터 자리에서 이제 저희 전산에 환자 명단이 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책임지고 진료해야 되는 환자 명단.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엔 저희 레지던트들이 있고 저 위에는 저랑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진료를 보면은 제가 이제 같이 슈퍼바이징을 하고 이렇게 옆에서 사진 찍으면 저희 레지던트고 저희 인턴이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이제 환자들이 들어오면 약간 저희 병원에 지금 50명 정도 보고 있는데 매일 약간 응급실 일이라는 게 어떤 그 뭐 타워 디펜스 뭐 이런 거 있죠. 좀비 디펜스 같은 거. 그 환자들이 계속 몰려와요. 으아, 막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뭐 다리가 저 허벅지가 뒤로 돌아갔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요, 뭐 죽었어요, 뭐 시신으로 발견돼, 뭐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막 그 달려가서 하나 둘씩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돼요. 약간 좀비 디펜스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애들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2월 20일자로 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개월째 저 혼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의사용 컴퓨터 5대죠? 다 제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밤 넓어서 되게 좋아요. 이 컴퓨터 썼다 저 컴퓨터 썼다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걸 다 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저희 이제 그전처럼 이제 경환자들 막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딱 진짜 죽어가는 이제 중환자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제 모니터가 저희
권역은 양천, 강서, 방화, 광명 쪽까지 담당인데 이쯤에서 가장 크게 사고 나고 가장 크게 어디서 떨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저희가 모니터를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들 중에 실제로 24시간 이내에 한 명은 죽겠죠. 한 명은 죽죠. 그래서 무조건 심정지가 하나는 나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제 심정지다 그럼 이렇게 뛰어가서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마다 거의 1킬 뭐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1킬 뭐 2킬 더블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의 한 명쯤은 꼭 돌아가셔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있다 보면은 그저께도 이제 90세 3인방에 뭐 네, 이런 환자들을 보다가 이제 뛰어가서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내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 일입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을 전문으로 다루고 유일하게 성별 질환 나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 무조건 오는 거죠.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뭐 이렇게 환자를 분류해서 오지 않아요. 모든 성별과 모든 질환이 다 오고 또 이제 응급 체계 이제 이송 체계까지도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119 대원분들이 어떻게 저희가 오실 건지 어떻게 이게 구조가 될지 그래서 이제 뭐 의정 갈등 이후로 완전히 체계가 망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을 해서 다시 좀 나아졌어요. 그때 한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응급학과가 가장 전문으로 하는 환자는 심정지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 근데 사람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가령 사람은 더워도 죽죠. 실제로 열사병으로 죽죠. 추워도 죽죠. 얼어 죽잖아요. 어디 추락해도 죽죠. 누가 땅에 묻어도 죽죠. 누가 칼로 찔러도 죽죠. 누가 뭐 깔아 뭉개도 죽죠. 이런 식으로 모든 심정지가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증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고 기타 중환자들이 오게 되죠. 얼마 전에 50대 남성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희 배를 눌러야지 접수가 되거든요. 어지러워서 왔어요라고 배를 딱 누른 다음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나가봤더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배를 누르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맥이 없어서 이제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라고 저희 케이타스 너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저희끼리 사람이 쓰러졌다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권역센터라서 애초에 거의 쓰러진 사람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지는 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사람이 쓰러졌다고 소리를 지르려면 최소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뛰어갔더니 사람이 여기 진짜로 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리터럴리하게 들쳐 메고 와가지고 요 앞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근데 원인을 저희가 찾아야죠. 원인. 그냥 심폐소생술했는데 안 돌아와. 그 원인을 찾아야지 전문가죠. 근데 같이 온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지인도 없고 단서 하나는 어지러웠다밖에 없어요. 어지러웠다. 그럼 추리를 해봐야죠. 심근경색인가? 근데 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안 남겼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올까? 그러면 어떤 다른 원인인가? 뇌출혈인가? 뇌출혈이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텐데 뇌출혈도 아닌 텐데 혹시 어지럽다고 했으니까 위장관 출혈인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위장관 출혈을 확인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여기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CT! 심폐소생술 중인데 심정지 환자를 CT통에 넣고 찍은 다음에 빼내면 죽음이 확정되겠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죠? 내시경! 심정지인데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내시경이 진입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하죠? 가끔 뭐 이런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복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복하면은 요따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그 패드가 나오겠죠. 이제 그 복강이 나오겠죠. 그럼 복강 다시 열고 그 위를 열어야지 위장관 출혈을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위를 열어서 위장관 출혈을 확인한 다음에 맞고 그러면 환자가 살아났다가 아이쿠 내 배 이러고 다시 죽겠죠. 개복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초음파 안 됩니다. 직장 수지 검사죠. 직장 수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항문에 손을 넣으면 돼요. 제 손이 정확히 둘째 손가락이 6.5cm거든요. 그래서 제 끝에 닿으면은 직장 안쪽 6.5cm 부근에 뭐가 만져지는구나요. 의사들은 자기 손가락을 다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근무 한 번 할 때마다 5개씩 환자의 항문에 들어갑니다. 5번씩 들어가야 돼요. 어젯밤에도 5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딱 그 직장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변 색깔이 시꺼먼 거예요. 그리고 흑색 변인 거죠. 그러면 위장관 출혈입니다. 위 안에서 피가 나서 이 피가 꿀렁꿀렁 되면서 죽을 정도니까 엄청 많이 찼겠죠. 몇 리터는 찼을 겁니다. 이게 소화가 되면서 시커멓게 발효돼요. 그래서 냄새가 엄청 독한 춘장 색깔의 검은 변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 변을 확인하는 순간 내 추리가 맞았군이죠. 그럼 이제 살리려면은 수혈을 해야 되죠. 수혈. 그럼 수혈관을 가져와 해가지고 약간 의학드라마처럼 돼요. 그러면 바로 수혈관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허벅지에 꽂은 다음에 병원에 있는 피 빨리 다 가져와 지금 심정지야 해서 피 8개쯤 이렇게 부었더니 환자가 38분 만에 돌아왔어요. 여기 어디죠? 이렇게 돌아왔어요. 완벽히 지금 어디 쪽까지 물어보는 것까지 완벽하죠? 왜냐하면 뉴럴로지가 뇌가 돌아왔잖아요 지금. 역시 병원 앞에서 쓰러지면,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쓰러지면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살아났어요 완벽히.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입원했고 나중에 위장관 출혈 막았고 그래서 이제 멀쩡히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이게 기사까지 났어요. 근데 진짜로 그 직장에 손을 안 넣어봤으면은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이게 심정지가 원인이 무엇인지 추리해서 말하자면은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응급 의료 현장에 16년이나 있었지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살리는 경우는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 병실에 좀 올라가 봤어요. 환자분 뵈러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뭐 살려주셨으니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따님이랑 이렇게 그 햇살이 들이치는 그 병실에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첫 마디가 누구세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저 그 응급실에 그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저랑 대화도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38분이나 죽어 있느라 기억이 다 날아갔대요. 근데 그 기억이 전날 기억부터 그 후 이틀 기억까지 날아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누가 말해줘서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기억 못 하시겠네요. 제가 살렸고요.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구차해졌죠 벌써. 그래서 나오면서 응급학과 의사는 참 보람차지 않은 직업이군. 환자를 살려도 기억을 잘 못하세요. 네, 이런 환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타 뭐 다양한 중환자들 봅니다. 뭐 가령 뭐 이런 것들 보죠. 고산병, 동상, 화상, 감전, 뱀 물린 사람, 독버섯 먹은 사람. 이게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누가 봐도 안 되죠. 아니 저게 아저씨들이 술 취해서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뭐 정말 이러고 이걸 먹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야 슈퍼마리오야? 이걸 먹어. 그러면 이제 저거 한 송이만 딱 먹으면 바로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 바로 보입니다. 바로 환각 오고 이제 그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 이제 막 그 봉지 걸고 이제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 그냥 투석 돌리고 이제 치료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권한 아저씨가 이 버섯을 이제 캐서 다 들고 오죠.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버섯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응급학과 전문이지 버섯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저희 버섯 도감을 막 찾아다가 무슨 버섯인지 막 빨리 뭐 연구해 해가지고 무구정 광대 다란이 버섯이군 뭐 이렇게 차트에 써놓은 겁니다. 이게 뱀도 그래요, 뱀도. 뱀 물린 것도 이게 속설 있죠. 그 남자는 뱀을 이제 손에 물리고 여자는 발에 물린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뱀을 만났어요. 그럼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발이 굳어요. 그러면 이제 뱀이 와서 발 물고 가죠. 근데 남자들은 귀여운데? 하고 이렇게 뱀이랑 놀려고 해요. 그러다가 손에 물려요. 거의 맞더라고요. 저도 이게 적용을 해봤더니. 그런데 이제 가끔 남자 중에 뭐 발에 뱀 물렸다 그러면은 좀 용맹함이 좀 덜한 거죠. 그건 좀 용맹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가끔 이게 남자들이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기 여친을 문 뱀 이런 걸 들고 와요. 그래서 통에 그 소주 담그는 투명통 걷다가 이제 산채로 잡아와요. 그래서 제 앞에 들고 와가지고 제 여친을 문 뱀이 이 뱀입니다. 교수님 살려주시죠. 그러면은
이게 멋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저희는 응급의학과 전문이지 그 뱀 전문가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사 도감을 들고 와서 또 뱀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뱀 분석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문 지네를 들고 왔는데 자기 이 아내 지네는 뱀보다 잡기 훨씬 어렵잖아요. 일단 윤리적인 그게 좀 더 높잖아요, 허들이. 그래서 그 아저씨가 뱀을 청소기로 빨아서 청소기를 들고 왔어요. 그럼 이제 지네가 이제 다리가 한 200개쯤 되는 영물 같은 지네인데 애도 이제 먼지 구덩이에서 얘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저씨가 흔들어대니까. 그래서 지네도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럼 막 그 보호자들 이제 다 도망가죠. 지네 막 들고 흔드니까. 그럼 이제 저희 보안팀 이 세콤 뭐 이렇게 S택 와가지고 지네 압수해 막 그래서 지네 압수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뭐죠? 이거 그 애들은 이제 콩이 예쁘니까 콧구멍에 꼭 한 번씩 넣어봐요. 그래서 이제 넣어서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안 빠지니까 오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마른 콩 넣으면은 안에서 이제 콧물 절임이 알아서 됩니다. 이제 간이 되죠. 그리고 뭐 그렇게 오면은 이제 콧구멍이 불면은 애들은 무해하니까 아주 귀여워요. 저희 뭐 중환자만 보다가 콧구멍 이런 애들 보면은 저희 응급실이 약간 환해집니다. 이렇게 아유 귀여워라 이렇게. 그리고 가끔 또 형제 자매끼리 귀에 누가 비비탄 많이 넣나 시합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계가 있죠. 귓구멍이 누구라고 넓을 순 없으니까 귀 안쪽이. 그래서 항상 한 3개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경쟁을 했으니까 컴페티션을 했고 귀가 2개니까 12개죠. 그래서 비비탄 12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뽑기도 하고 야 너네 비겼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빼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왼쪽 콧구멍에 넣었죠. 그럼 이제 오른쪽 콧구멍을 이제 막고서 흥 이걸 잘 이렇게 시키면은 애가 알아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시키면 안 하니까 응급실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오면은 애들은 한 5살만 넘어도 이 응급실에 누가 책임자인지 이제 스캔을 해요. 왜냐하면 걔가 날 아프게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딱 가면 알아요. 아 책임자다 이렇게 딱 알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애들 손을 잡고 이제 처치실로 일부러 엄마랑 격리된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일부러 그 한쪽에 그 되게 무섭게 생긴 도구를 하나 이제 들고 와요. 손에 들어요. 그다음에 자 나랑 협상을 하나 하자. 내 일이 이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코를 막아줄 테니까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걸 해서 이제 빠지면 너희 어머니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지. 근데 네가 이걸 잘 못하면은 선생님은 직업상 이걸 네 콧구멍에 다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은 애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주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은 다 이제 기뻐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잘 써가지고 7살 여자의 그 검은 콩을 이제 빼내는데 손 안 대고 그야말로 코 풀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기쁨의 차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애가 4년 전에 왼쪽 귀에다가 콩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차팅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우연이에요. 지금 의사가 10명이 넘게 있는데 하필 같은 의사가 3년 터울로 2번 뺀 거죠. 그래서 뛰어나가서 아는 척을 했어요. 너 3년 전에 기억나니? 넌 항상 왼쪽에만 콩을 넣는 애구나. 이렇게 소소한 재미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게 귓구멍에 그 면봉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 파다가 딱 뺐는데 나무만 나온 거죠. 지금 솜이 안 나서 그러면 이제 막 보통 왜인지 몰라도 보통 아저씨들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응급실 오시는 거죠. 그럼 솜이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빼내드리면은 되게 많이 기뻐하세요. 막 흡족해서 막 흡족하십니다. 근데 귀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면봉솜은 종종 있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 같은 거 들어갈 것 같죠? 일단 우리 불 꺼놓고 자면 불 꺼지면 이제 바퀴가 이제 저희 뭐 얼굴도 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귀에 들어가면 바퀴는 후진을 못해요. 애가 전진만 하죠. 뒤로 가는 바퀴 못 봤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전진만 하려고 합니다. 귓구멍에 딱 이 어두운 데 찾아가다가 들어가면 근데 유턴이 안 되죠. 귓구멍은 좁으니까. 그럼 이제 바둥거리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이게 뭐가 들어갔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바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귀에 바퀴가 들어가면은 119를 불러서 119를 기다리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분노의 질주를 해서 그 응급실 앞에 와가지고 바로 이제 달려오세요. 그래서 딱 들어오셔서 내 귀에 뭐 막 바퀴가 내 귀에 벌레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장면 같죠. 내 귀에 바퀴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심정지처럼 이제 뛰어나가서 보면은 이제 바퀴가 여기서 버둥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뒷꽁무니가. 그러면 이걸 이제 바로 신속하게 빼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귀를 해가지고 이제 초집중을 해서 빼내는 건데 바퀴는 되게 유연하고 잘 안 나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찝어서 빼면은 보통 처음에는 한 번에 안 빠져요. 하반신만 보통 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딱 뺐더니 하반신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죄송합니다. 방금 하반신만 나왔는데 제가 그 다음 이제 노력을 해서 상반신을 마저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바퀴가 절반 이하로 줄었잖아요 지금. 근데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막 그래서 이제 상반신도 빼도 또 이번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빼드리면 겁니다. 제가 저번 달에 진짜 30살 남자분이 멀쩡히 걸어와가지고 권역센터에 이렇게 멀쩡히 당당히 이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딱 아무리 봐도 아픈 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뭐 아픈 데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방금 자기 몸으로 과학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과학 실험을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집에 자석이 있었대요. 검은 자석, 그 매미 자석 딱 붙는 거. 근데 그게 엄청 세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센지 이 한계를 실험해 보려고 했대요. 자기 몸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먹었어, 아니에요. 똥꼬? 똥꼬? 똥꼬 아니에요. 똥꼬 어떻게 그래? 물론 똥꼬로 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엔 아니야. 콧구멍에 한 개씩 넣었어요. 한 개씩. 그럼 비중격 사이로 자석이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비중격 사이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 아프리카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아무리 후벼도 이제 안 나오니까 다시 이제 응급실까지 오신 거죠. 그럼 뭐야? 이거 지금 이 사람의 실험이 성공했어. 이 자석이 엄청 강력하다는 걸 입증이 했어. 자기 몸으로.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빼달라고 왔어요. 그럼 저희 진짜 그 환자분이랑 아하하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 학생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뭔 자기 몸으로. 근데 저희는 어쨌든 무엇이든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빼드리려고 이제 봤더니 이제 붙어 있는데 포셉으로 이렇게 콧구멍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빼는데 자석이 어디서 구했는지 진짜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셉으로 이렇게 빼다가도 이게 딱 엇나가가지고 허공을 날아서 그 사람 콧구멍으로 들어가 다시 붙어버려요.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게 허공을 날아서 콧구멍으로 쏙 다시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동시에 그래서 양쪽 콧구멍에서 동시에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공의를 불러다가 저번 달이 아니라 작년이구나. 전공의를 불러다가 양쪽 코에서 크로스 해가지고 이게 동시에 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뗄 때 너도 땡겨 해가지고 너는 왼쪽 콧구멍을 맡아 난 오른쪽 콧구멍을 맡을게 해가지고 빡 뺐는데 그래서 빠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코피 이렇게 확 터지면서 막 이제 막 그 분은 이제 코피 흘리면서 기뻐하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제 저희도 막 기뻐했죠. 그래서 들고 가셨는데 참 그런 거를 참 왜 하시는 직업이 뭔지 물어볼까 하다가 참 개물린 사람 그리고 반지 안 빠지는 사람 저희가 빼드려야죠. 반지 안 빠지면. 그래서 그 인간의 반지만 전문으로 자르는 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원형 톱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잘라주면 돼요. 낚싯바늘 이거 살에 들어가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 빼드리는 거 제가 낚시는 안 해봤는데 이거 되게 잘 빼요. 이게 오면 남의 살이니까 이렇게 마취 좀 넣고 팍 돌리면은 바로 빠집니다. 종기 큰 거 난 거, 뭐 여드름 뭐 이런 거는 안 오겠죠. 뭐 선생님 제 겨드랑이가 다 종기로 변했습니다. 뭐 이런 여고생이 있어요. 아니 뭐야, 뭐 안 씻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진짜
진짜 이 굴곡이 없어진 거예요. 종기가 너무 커서 겨드랑이에. 이런 것들을 막 그 절개하고 짜주고 있고요. 마약한 사람, 특히 마약 심각하죠. 제가 의사 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실제로 마약이 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마약을 막 그 호기심에 접하다 보니까 조절이 안 돼서 얘네들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해요. 원래 마약은 그냥 자기 좋자고 하는 거니까 자기 좋고 끝났는데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응급실에 오겠죠. 그래서 어떤 그 남고생이 할머니랑 사는데 마약을 어떻게 접했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폭력적으로 막 유포리아가 오면서 폭력적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 자기 할머니를 쫓아낸 다음에 그 자기 그 할머니 장롱을 열고 그 한복을 꺼내 입은 거예요. 할머니 한복을. 그 부채춤 출 때 쓰는 거 그거 분홍색 그거.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 손자가 자기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119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119를 타고 그 분홍색 한복을 입은 남고생이 이렇게 딱 입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코스프레 하는 앤지 그냥 입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약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환자로군. 빨리 입원시켜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또 저희 병원이 아주 그 애석하게도 한강이랑 가까워요. 특히 양화대교, 마포대교, 뭐 방화대교. 그래서 우리끼리 뭐 한강에 빠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한강에 빠진 사람을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무조건 볼 수 있고 그들 이제 살려오면은 그들이랑 인터뷰를 이렇게 매달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에 어떻게 빠졌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면은 요즘 어떤 코인이 안 좋은지 어떤 주식이 안 좋은지 다 알 수 있어요. 좋은 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안 좋은 코인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그 진짜 이런 슬픈 사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또 벌쏘인 사람, 벌쏘면 응급실 오겠죠. 또 사람은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별걸 다 먹거든요. 그래서 별걸 뭐 진짜 상상이 안 가는 뭔가를 먹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응급실로 오겠죠. 진짜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어떤 거 있을까요? 청산가리, 그죠? 청산가리 그냥 바로 죽습니다. 진짜 즉사예요. 어떤 락스, 그죠? 락스는 매우 많이 드세요. 딱 생각나잖아요, 바로. 락스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락스 이렇게 토하면은 정말 그 락스 냄새 그대로 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원액으로 1리터 이상 먹지 않는 이상 잘 안 죽어요. 그다음 또 어떤 거 먹을 수 있을까요? 농약, 그죠? 농약은 매우 스테디셀러죠. 농약 아주 많이 드십니다. 또 막 이상한 뭐 이런 거 있어요. 물 먹는 하마 뜯어서 국물 다 마셨어요. 이런 거 있죠. 생각 안 해봤죠. 그걸 마실 수 있다는 거. 뭐 불스 원샷 사서 마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도 아니고 불스 원샷을 어떻게 원샷을 해? 어떤 그 얼마 전 아니고 작년쯤에 또 할아버지가 되게 그 목이 말랐대요. 그래서 집에서 물이 약간 탁한 물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서 이렇게 딱 마셨는데 딱 마시는 순간 맛이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자기 그 머리랑 자기 이 그 손이 이걸 이미 다 마시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 끝까지 다 마셨대요. 그 이해가 가요 이게? 그래서 일단 다 마시고 봤더니 그게 비누였더래요. 천연 비누.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오셨어요. 천연 비누 성분표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분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진짜 천연 성분이더라고요. 되게 안전하게 하나같이 다. 그래서 이게 점막도 많이 안 상하고 그게 생각보다 몸에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괜찮다. 마신 건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이 설명 드리려고 갔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비누를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입에서 이제 개거품이 이제 나고 있는 거예요. 개거품이 이제 뽀글뽀글 진짜 뽀글뽀글 나요. 진짜 이것도 보면 되게 신기해. 근데 이제 제가 그 담당 교수인데 거기서 이게 웃을 순 없죠. 그러니까 우참을 해야 돼요. 이제 우참을 제발 이렇게 우참을 하면서 이렇게 자 성분이 어쩌고 이렇게 막 우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할머니가 너무 신난 거예요. 우리 막 이 영감 보래. 이 영감 개거품이 난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보통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죠. 보통 그래서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는 겁니다. 으악 막 이게 옆에 있네 막 이거. 근데 역정을 내는데 거품이 엄청 큰 게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버블버블 뭐 그것처럼. 그래서 좀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셋이 크게 웃고 티격태격하면서 가셨습니다. 새벽 1시에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피자 먹었는데 피자빵이 목에 걸렸어요 라고 오셨습니다. 피자빵이 목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대요. 날카로운 피자빵이 여기 있대. 근데 그럴 리 없죠. 왜 피자빵이 왜 날카로워?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CT 찍어도 안 나오고 후두경까지 봤는데도 없어요. 근데 날카롭대. 피자빵이 여기 있대. 그래서 저희는 응급학과 의사로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좀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 제가 할 수 있는 게 내시경인데 이 내시경을 확인하려면은 집에서 자고 있는 담당 내시경 팀을 호출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호사 둘이랑 의사 하나야. 그래서 새벽 2시에 전화로 깨워서 이 피자빵을 빼러 응급실에 출근하라고 해야 돼. 근데 고민을 하다가 호출을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내시경을 그 시간에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식도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거 뭐죠? 핫소스. 맞아요. 핫소스 뜯어서 이렇게 짝 짠 다음에 이제 막 막 이렇게 막 먹다가 저기 붙은 채로 먹은 거죠. 근데 자기가 저걸 먹은 건 아니니까 피자빵을 먹었다고 주장하신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식도 구멍 날 뻔했죠. 지금 식도 찌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환자 말 들어야 된다, 천만다행이다, 이런 것들을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슬픈 안 좋은 사연들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 환자가 한 번에 다 드셨어요. 진짜 원샷으로. 그러니까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조리 다 모은 거죠. 저한테 약 좀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다 드신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드시면은 막상 조금 괜찮긴 해요. 저희한테는 좀 안도가 됩니다. 왜냐면은 한 기전만 모아서 먹으면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기전이 부작용이 나니까. 근데 이렇게 약을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은 이 따로 기전이 돌아서 그나마 독성이 조금 덜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게 변비약이고 이게 설사약인데 열알씩을 공평하게 드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서 합의 봐서 어떻게 할지 합의 봐야겠죠, 둘이? 그래서 이분은 잘 가셨는데 어쨌든 2억까지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신문에 나는 사건 사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약 3년 전에 있었던 성탄절 날인데 신문에 난 케이스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성탄절인데 영하 15도인데 어떤 여성분이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고 어두운 길거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손상을 입고 심정지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왜인지 봤더니 거기 앞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탄절에 혼자 그 노동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서 또 이것도 그 죽은 사건인데 이것도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도 꽤 많은 노동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일부러 다들 쉬는데 혼자 나와서 안전 조치 없이 이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헬멧 안 쓰고 있다가 머리 깨져서 즉사했어요. 노동 문제죠. 성탄절에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노부부 둘이 죽었어요. 이게 착한 노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1층에 세주고 2층에 살고 계신데 하필 성탄절에서 1층에 임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불이 나니까 이제 내려올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바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 한 명이 죽었는데 노숙자신데 이분이 여의도 그 순복음 교회 앞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게 교회 관련해서 백신 막 안 맞고 뭐 코로나는 뭐 사기다 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 주님의 힘으로 코로나를 이겨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정확히 이분이 교회 앞에서 뭐 이걸 기도를 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무연고자로 사망하셨는데 이 그 짐에서 이 교회 맹신 이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백신 맞으면 뭐 악마의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결국은 백신 안 맞고 코로나로 돌아가셨죠. 하느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 그래서 성탄절 하루에 기사에 난 케이스만 5개 사망이죠. 5개 사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현재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조리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던 환자의 경부 CT예요. 목 CT.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게 지금 약간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이 앞에 좀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뼈고 이게 지금 그 기도고 이렇게 목 모양인데 이분은 50대 남성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벤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바이올린 켜듯이 썰은 거예요. 자기 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사람이 경동맥을 끊으려고 하는 거겠죠. 사람 경동맥을 그 자리에서 끊으면은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피가 거의 누운 상태에서 경동맥 끊으면은 1m 이상 솟구칩니다. 1m. 아주 센 압력으로 이게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피칠갑이 났겠죠. 피칠갑이 났는데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왔어요. 심지어 저랑 대화도 가능한 수준의 의식 수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동맥은 안 끊었다는 거죠. 적어도 피칠갑은 했지만. 그래서 CT를 찍은 겁니다. 자, 그럼 CT에서 이게 경동맥이에요. 이게 지금 뜯은 거죠. 여기서부터 옆까지 썰었죠. 딱 진짜 살이 없어졌죠. 여기랑 비교해서 이게 경동맥이요. 1mm 차이 납니다. 그 앞에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모든 의료진들이랑 모든 이 저희 그 영상학과까지도 야 어떻게 여기서 멈췄냐. 다행이다. 진짜 그야말로 생과 사의 경계죠. 저게 생과 사의 경계에서 생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기적이라고 저희끼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썰었으면 죽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거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이거 예쁘게 꿰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덮어서 이쁘게 꿰매고 보호자 이제 연락을 하려고 봤더니 환자가 말 안 해요. 그래서 목까지 썰었으니까. 그래서 환자 핸드폰을 뒤졌는데 핸드폰에 연락처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연락처 없는 핸드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이 오신 뭐 보호사 같은 분이 계셔서 그분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이 20대 오토바이 타서 하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았어요. 그럼 노동력을 상실했죠. 그리고 10년쯤 누워 있었더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쯤 되면 이제 가족도 다 버리고 친구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자가 되어서 보호 일종이 되어서 나라가 지정한 요양원에 누웠어요. 30대에. 그래서 한 자리에서 외출하지 않고 지인 없이 20년간 누워서 있었대요. 50세까지. 그러면 우리가 감옥을 가는 게 우리 사회의 페널티인데 감옥도 그렇게 나네요. 감옥도 외출도 하고 거기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게 친구도 주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사회랑 단절된 채 20년을 누워 있으니까 이게 감옥 생활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그래서 이분은 탈출하려고 생에서 탈출하려고 이렇게 바이올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걸 보고 이야 기적적으로 살아왔다. 그 다음에 저희 의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사가 한 일은 이걸 예쁘게 덮어서 예쁘게 꿰맨 다음에 다시 20년간 누워있던 그 자리에 보냈어요. 아직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러고 보냈어요. 사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더 나빠질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생과 사의 경계가 진정으로 이게 맞는지 이미 뭔가 어딘가로 가버리신 게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 급성 후두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급성 후두염. 후두가 이 목 뒤에 있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말하고 숨쉬고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분리하게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 급성 후두염이 응급학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병이에요. 왜냐면은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은 막히거든요, 기도가. 그러면은 사람이 전신이 다 멀쩡해도 후두만 딱 막히면은 기도만 딱 막히면 사람이 그대로 죽어요. 즉사예요, 즉사. 이 그
기도 그 압력의 법칙에 따라서 한 번 막히면은 숨을 쉴 때 이게 들어가니까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막히면은 그대로 사망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그 딱 막히기 전 단계의 후두염 하나 있었거든요. 놓쳤으면 저도 이제 수십억 대 소송입니다. 그거. 근데 코로나 때 한번 진짜로 이 후두염으로 딱 죽기 직전에 그 환자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50대 남자분인데 이렇게 목 이렇게 왔다가 목 이렇게 쥐어 들고 왔다가 진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격리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후두염으로 목이 막혀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숨을 막으면 언젠간 죽겠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제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숨이 막히면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면 봉지 쓴 거랑 똑같습니다. 봉지 뒤집어 쓴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일단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압력이 올라가니까 숨을 쉬어도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이제 이 프록시말 옥시데이션을 다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변하는데 이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창백한 게 그냥 보여요. 이게 쫙 사라져요. 쫙 순식간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막 난동을 피웁니다.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깨고 막 난동을 피워요. 막 그러다가 이제 산소가 뇌에서 다 써버리면은 뇌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경기를 해요. 그래서 눈알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와라라 돌아갑니다. 이렇게 와라라 돌아가면서 그때까지 심장이 버티거든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심장이 그 시mpathetic 받아서 심장이 느려지면은 그때 죽어요. 그래서 심장이 막 느려지려고 하는데 딱 환자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기관 삽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자 블레이드를 들고 입을 열고 혀뿌리를 치우고 목젖을 치워서 이걸 딱 요 지점에 딱 걸면은 후두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후두까지만 더 넘긴 다음에 30cm 정도 되는 빨대를 여기 입으로 였다가 딱 꽂으면은 그러면 살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기대 수명이 한 70세쯤 된다고 하면 20년쯤 더 살 수 있죠. 근데 실패하면은 이게 더 부어서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은 이미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실패하면 죽어요. 오늘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프로시저 하나가 이 사람의 20년짜리인 거예요. 타인의 생명 20년. 성공하면 20년 버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줄기가 정말 서늘해집니다. 이게 아무리 응급학과 교수고 뭐 십몇 년 있어도 20년짜리 이거 하나 하는 게 아주 무서워요. 저는 뭐 종교도 없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왜냐면 게다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 후두염이 심해서 거의 뭐 시야가 이게 입의 구조가 어떤 식이었는지도 안 보입니다. 거의 감으로 찔러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찔렀는데 진짜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숨이 나와요. 그럼 숨이 나온 순간 멘탈이 바로 회복이 안 되죠. 이미 데미지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멘탈 돌아올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엠보 짜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0분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아저씨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딱 눈이 이렇게. 그런데 뇌에 피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눈을 마주칠 수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게 우선이에요. 눈만 딱 날 볼 수만 있으면은 사람은 이제 회복된 거고 기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가 20년 번 거예요.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그 현장에서 인투베이션 결국 계속 할 일이 생길 거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탈과 의사란 거는 이렇게 죽음의 책임이 있고 이런 죽음들을 사회적으로 보고 그리고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에서 파생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과하고 과학자인데 아주 사회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이런 본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지금 강연자로서도 지금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이제 대학생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급식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분명히 그때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매우 심했습니다. 중2병을 진짜 시게 맞았어요. 시게 진짜 맞았는데 남중생들이 특히
중2병을 시계 맞으면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왜 이렇게 치명적으로 태어났을까? 나 왜 이렇게 멋있지 지금? 내가 약간 애니 주인공처럼 막 팔이 늘어나고 막 이러지 않을까? 막 내가 내 세상의 주인공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남중생이 많이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은 트위터 계정을 파서 막 자기가 왜냐면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남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막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막 계정 쓰고 막 어마어마한 흑역사들 계정이 있죠. 그랬을 텐데 저는 중2병을 진짜 세게 맞았는데 하필 옆에 문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동주 씨를 중2병 걸려서 봤더니 윤동주가 약간 이국적인 단어를 쓰면서 막 부끄러워해요. 그러다가 묘하게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윤동주 씨가 개 멋있는 거예요. 그게 우와 개쩐 윤동주 진짜 쩌는 남자다. 그리고 이제 이상시를 봤습니다. 이상시 이상소설 그냥 본 적은 있죠. 본 적 있죠.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도 보고 우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개멋있어 개쩐다. 이상 개멋있어. 그래서 누군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외래어를 쓰면 이게 멋있는 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노트에 쓰면서 중고등학교 문예반을 하면서 학창 시절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SNS가 없었고 당시 PC 통신의 시대였는데 다행히 다 망했죠. 그래서 그거는 완벽히 사라졌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 흑역사 시 노트가 있는데 노트를 실제로 쓴 거예요. 시를.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새끼 다 표절이에요. 표절. 하나도 지 생각이 없어. 다 어디서 본 거를 묘하게 조금 바꾼 거야. 다 티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쓰면서 이제 학창 시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교직까지 이렇게 시를 쓰면서 막 학창 시절 보냈는데 제가 그냥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작가였어요. 그냥 글 쓰는 사람 하고 싶다. 왜냐면은 글 쓰는 나 멋있으니까. 내가 치명적이면 알려줄 수 있는 게 글쓰기란 매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각인이 된 학창 시절 보냈습니다. 근데 하필 수학 성적이 좀 더 좋았고 그래서 성적을 받긴 왠지 이과가 유리한 것 같았고 이과에서 공부를 그냥 조금 수능 내신이 진짜 좀 제가 안 좋았는데 수능을 어떻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갑자기 제가 진짜 수능 너무너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 2002학년도 수능이었는데 그때 수능이 게다가 되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정시가 70%였거든요, 저희. 근데 수능을 잘 본 내가 너무 멋있으니까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모조리 다 샀어요. 일단 다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들자. 이걸 그냥 다 풀기만 하면 머리 안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틀린 걸 X표를 친 다음에 그걸 다 잘라서 그 오답 노트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문제집을 실제로 다 풀고 마지막에는 오답 노트만 이만큼 만들어서 3일 동안 이것만 복습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론상 최강의 수험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야 다 풀고 공부도 다 했잖아. 복습 다 했잖아. 근데 이게 심지어 통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정말 수능이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성적이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과에서 20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당시 20만 명이 응시했는데 전국 200등이 나온 거예요. 200등.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근데 뭐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성적을 잘 맞으면 내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뭘 해야 멋있는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소자 성적 잘 받았사옵니다. 근데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 지금까지 너한테 숨겨왔던 사실이 있다. 이나 너는 의사가 될 소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내가 숨겨왔다. 보니까 다 생각이 났다. 너 어릴 때 막 소아과 가면은 막 청진기도 네가 막 잡아보고 막 가운도 네가 입어보려고 제가요? 그랬대요. 그랬대. 그래 내가 그랬구나. 근데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나 글 쓰는 사람 되면은 취직이 안 되고 가난하다. 그럼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총장님이랑 잠깐 15분간 얘기를 했었는데 총장님도 제가 작가입니다 했더니 아 그거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라고 하셨어요.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공대는 가면 공대는 여자가 아예 없다 거기는. 그래서 인기가 많고 뭐도 없다. 근데 의대 가면은 미팅과 소개팅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기억을 찾았어요. 아 맞다. 네. 청진기도 잡겠지. 그래서 고대의대 현역 정시로 일반고에서 현역 정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 2002년도에 심지어 신나 월드컵에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과에 가려다 보니까 본과가 한 학기 동안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대가 뭐 있어서 왔지 의사 되려고 막상 온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멋있을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문학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 일단 열심히 하자. 디폴트다. 글쓰기는 디폴트. 그리고 여행 다녀오면은 여행 다녀온 나 왠지 그전보다는 멋있어진 것 같으니까 여행을 다니자 대학 때. 그리고 음악 그 어머니가 저한테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그 피아노가 어쨌든 좀 수준이 그래도 돼서 음악을 꾸준히 놓치지 말고 하자. 그래서 날 달라지게 만드는 거라면은 일단 다 해보고 이걸 글로 써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대생이었는데 다른 대학생들이 하는 건 다 해보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간 게 대륙횡단인데 대륙은 근본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횡단을 일단 갔어요. 근데 중국이란 데가 이분들이 그때 번역기가 있고 뭐 이럴 때도 아니니까 중국어를 못하면은 진짜 밥을 못 시켜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배워서 갔어요. 그래서 한 달간 남자 혼자 중국을 이제 여행을 하니까 중국어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 무섭다는 그 중국 현지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한국인이라고 의심하지 않아. 아 동포로군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다 길 물어봐. 그럼 다 답해줘요 또 중국어로.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중국인이랑 거의 지금 똑같이 생겼으니까 티벳에 가자. 티벳이 외국인들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추방당해요. 근데 여기에 중국인으로 위장을 하고 현지 차에 섞여서 동티벳으로 일주일간 횡단해서 들어갔는데 공안이 다 보내줬어요. 제가 말하는 거나 제 모습을 보고 동포로군. 그래서 성공. 포탈궁이죠. 티벳 포탈궁입니다. 이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신나게 티벳에서 놀다가 네팔 돌아서 인도 횡단까지 합니다. 인도. 그래서 중국 현지화가 아니, 인도 현지화가 진행되다만 중국인 같죠.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가방을 메고 개강날 들어가요. 해부학 실습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인도 갔다 왔어. 누가 봐도.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루트로 이거를 비행기를 안 타고 갔어요. 심지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천진까지. 그래서 이 루트로 돌아서 이제 히말라야 넘어서 여기서 비행기표를 사서 돌아온 거죠. 대학 때입니다. 그 다음 방학 때는 국토대장정 갔어요. 이거 해본 학생 있어요? 혹시 국토대장정? 요새 많이 안 하나? 이게 저희 대학생 때 유행했는데 이게 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당시 NC소프트에서 개최하는 128명만 소수 정예로 뽑아서 그 707km를 걷는 아주 큰 규모의 행사였어요. 근데 경쟁률이 50대 1인 거예요. 근데 자소서로 뽑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소서 이제 그 문학소년이었으니까 이제 자소서를 치명적으로 또 쓴 거예요. 막. 네. 내 몸은 내 방에 있지만 내 심장은 대장정의 여로를 걷고 됐어 이게. 그래서 유일한 의대생으로 이게 저죠. 유일한 의대생으로 참가해서 여기 아주 그 대학생들이랑 아주 재밌게 횡단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도 하고 했는데 제가 유일한 의대생이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이 저한테 치료를 해달라고 이제 발이 아프다고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 의료계 쪽 계신 분도 알겠지만 학생인데 누가 아프다고 뭐 봐달라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되게 외딴 이 조직에서 저 혼자 의대생이니까 정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나에겐 의술이 없는데 1학년인데 그 의대생 특히 본과 1학년은 이게 핸드, 이게 풋 뭐 이 정도만 알죠? 더 이상 모르죠.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야, 너 발이 정말 망했다. 많이 아프겠다.
근데 나도 아프다. 같이 잘해보자. 뭐 이렇게 했더니 돌파리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시는 3일째부터는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도대장 정도 했고, 그 다음 방학 때는, 그 전 방학 때 비행기 안 타고 인도 갔으니까 이번 방학 때는 비행기를 안 타고 이집트에 가자, 이런 그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을 친 다음에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국경 10개 넘어서 터키 가서 이제 터키에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면 이집트입니다. 국경 17개 넘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합니다. 지금 못 가죠? 사실 제 대학생 때가 훨씬 더 평화로웠나 봐요. 지금은 러시아도 전쟁하고 시리아도 전쟁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전쟁하죠. 근데 이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출발합니다. 그래서 당시 호일 파마가 유행해가지고, 이게 시베리아고요, 이게 크로아티아고요, 이게 터키 카파도키아 산맥 그 사진 찍으러 올라간 거고요,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되게 예쁩니다. 갔다가 갑자기 외노자가 됐어요. 이게 근데 진짜 제가 그 옛날에 여행을 다녀가지고 당시 세상에 와이파이가 없던 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 카이로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달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사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게 제가 그 당시 신용카드도 없고 통장도 없었어요. 심지어 현금만 들고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집이랑 연락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수도죠, 텔아비브에 있는 그 여행자를 대상으로 불법 그 일용직을 알선해주는 유태인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시장의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유태인 그 집 빡빡이 그 유태인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했더니 그 알선해준 식당이 이 식당이에요. 중동 음식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당시 그 중동 음식이 한국에 전혀 소개되지 않던 그때였어요. 펠라펠이랑 후무스 팔던 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접시를 일당 6만 원에 접시를 이틀간 닦았는데, 저희 팔레스타인 사장님이 제가 그 노동하는 걸 보고, 아, 해코리안가이 넌 지금 접시를 너무 잘 닦는다. 그러니까 3일째부터 너는 주방으로 승격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양파 썰고 그 필라펠 튀기고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얘가 그 필라펠 서빙을 다니니까 인기가 꽤 많았어요. 신기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만든 요리도 다 먹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팁도 받아가지고 이제 여행 나머지 잘하고 귀국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얘가 가방 메고 또 개강날 들어갔죠. 근데 제가 이때 나 이스라엘에 잠깐 취직을 했다고 저 친구한테 메신저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희 과에 인이가 이스라엘에 정착했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되게 놀랬더라고요. 너 정착했다며? 뭐 이렇게 그 다음 방학 때는 이제 제가 중국인으로 이제 위장한 게 너무 재밌는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북경에 어학연수를 정식으로 갑니다. 의대생인데 굳이 의대생이. 그래서 이거 그 연수하고 또 실크로드 횡단.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서육에 나오는 화염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 찍으러 또 야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 키르기스탄 국경까지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다시 육로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문예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꼭 문학 소년들은 시가 문학의 근본이다 이런 시작으로 출발을 해요. 저 윤동주 시, 이상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떤 시가 좋은지 모르니까 문학과 지성사 시집을 가나다 순으로 이제 뽑아보면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서 이제 시집 들고 다니는 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문학회도 들어가서 이제 그 문학회도 시 쓰고요. 유일한 의대생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그냥 문학회 했다는 사실이 그냥 문학회 했었는데,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저희가 연대 문학회랑 교류를 해요. 근데 연대 문학회를 잠깐 하셨대요. 그래서 노벨상 배출한 대랑 교류하던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사진 찍으러 다닐 때입니다. 이게 DSLR의 막 보급기여가지고 그 사진도 좀 찍으러 다녔는데 이제 재능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바하던 데인데 이게 보통 의대생들은 과외 알바 하는데 전 과외 알바가 싫었어요. 몸 쓴 알바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말하면 알바몬 같은 데인데 그때는 이제 전화로 했거든요. 알바 이거 연락하는 거를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갖은 알바를 했는데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알바였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저거든요. 이 폰 사진이 아니에요. 저예요. 제가 알바하던 시절인데 이게 인형탈이 보면은 머리통이 지금 어깨선을 넘어가죠. 머리통이 너무 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귀엽게 생겼어요. 무슨 짓을 해도 나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앙증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진 가만히 보시면 제가 현재 취해서는 안 되는 포즈예요. 약간 트와이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 손 이거 보세요. 약간 그 미인대에 나온 거 같잖아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마음껏 해도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길에서 우연히 인형탈 쓴 사람 보면은 한 3분 정도 가만히 보세요. 탈을 안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탈은 자아를 주거든요. 완전히. 아주 재밌는 알바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꽃장 사던 때인데 제가 그 도매 시장에 가가지고 꽃을 한 트럭씩 떼다가 그 트럭을 길에 세워놓고 그 전 잠실역에서 장사했는데 잠실역에서 하루에 한 트럭씩 이렇게 팔았어요. 그 5월이 대목에 카네이션 이렇게 팔았는데 한 트럭씩 이렇게 잘 팔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한 트럭씩 하루에 한 트럭씩 팔면은 학생으로 벌기 힘든 꽤 약간 짭짤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잠실역에서 장사를 했는데 대목이 5월이라서 대신에 학교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결석을 했더니 친구들이 이번에도 휴학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니가 의대랑 좀 안 맞았어. 뭐 이렇게. 아니 나 꽃장 사다 왔어. 이렇게. 이거 제가 음악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대 아마추어 밴드에서 8년간 건반 주자로 활동을 해서 다양한 무대에 섰고요. 또 이제 5학년 2학기가 저희 이제 병원 실습인데 병원 실습 전에 제가 지금까지 사랑한 위대한 시인들은 20대 초중반에 위대한 시를 써냈어요. 근데 제가 이미 20대 중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시를 써낼까봐 호주에 가서 방을 전세내서 이젠 이동하지 않고 시만 쓰다 오자. 그래서 호주 케언즈에 갑니다. 그래서 호주 시절이고요. 누가 물 대신 맥주를 마시면 시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 대신 맥주를 마셔봤는데 건강이 많이 상했고 시와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책으로 밥 짓고 막 이러다가 막 이제 그 돌아왔는데 제가 신춘문예도 내고 다 냈는데 완전히 낙방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시에는 그리 소질이 없었고 약간 그 재능이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는. 그래서 제가 막 내 안에 뭐 흑염룡이 있다. 뭐 근데 흑염룡의 성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막 이런 성도의 시라고 부를 수 없는 그거 시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것들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 실습에 왔더니 처음으로 4년 그 6개월 동안 의학을 책상에서만 배웠어요. 사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는 다 책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직접 갔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병원 일이 너무 슬퍼. 너무 힘들고 너무 비극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아, 당연히 뭐 사람 죽는 거지. 당연히 팔 잘린 사람 오는 거지. 당연히 암은 누가 진료 그 돼서 암 되면 뭐 2년 살고 6개월 살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각자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은 이제 뭐 몇 년 남았습니다. 그럼 막 울부짖고 죽고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이 돌아가셨습니다. 울부짖고 막 또 수술방 가본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술방 가보면은 이게 약간 진짜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 게 외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하루에 한 10명씩 여기 누울 거 아니에요? 수술방 하나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빨가벗겨 놓고 그다음에 다 면도를 한 다음에 이제 마취시켜 놓고 배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창자를 봐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창자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10개씩 이제 백가죽을 까요. 그러면은 백가죽 깔 때마다 그 전기로 까죠. 그럼 전기로 이제 배 이렇게 딱 가르면은 그 냄새가 사람 탄 냄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삼겹살 탄 냄새 나요. 그 냄새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자를 만지겠죠. 창자 이렇게 진짜 줄넘기 하듯이 창자 만져요. 그러다 창자 자르면은 정확히 곱창집 그 냄새 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간 수술하면 정확히 그 분식집 간 그 냄새 나요. 그 되게 약간 인간을 태우는 냄새잖아요. 이게 생각 사람이 이상합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은 옆에서 백가죽 붙잡고 있어요.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백가죽 붙잡고 있다가 퇴근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집에 가서
시로 써요. 생애 변방에서 막 이렇게 시로 씁니다. 근데 이게 의대생 레벨에선 통했어요. 그래서 2년 연속 의대생 문해대회 대상을 받으면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졸업반이에요. 얘 음악하고 시 쓰고 중국어하고 대륙횡단하고 꽃장사하고 각종 알바 하는데 이제 태국 가서 이제 드레드까지 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면허 따러 졸업하려고 온 고대 본과 4학년 형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그래서 뭐 막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인턴을 갔더니 이전에 과거에 뭘 했든 그냥 지옥 노예예요. 그냥 노예야. 그냥 일만 해. 그냥 병원 그냥 먹고 자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문학적으로 또 약간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노예라는 생각도 있다 보니까 어딜 가면은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노예를 할까 하다가 응급실 갔더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젊음의 혈기로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학과 의사를 하게 됐는데 레지던트 4년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 24시간 당직 24시간 오프였어요. 그런데 당시 14년 전, 15년 전이니까 너무너무 응급의학계가 사실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된 지 딱 2년 됐는데 고려대학교 병원이라는 그 큰 병원에 그 모든 환자를 저 혼자 다 보라고 하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27살인데 의사 된 지 2년 만에 고대 병원에 찾아온 그 응급실 환자 200명 혼자 다 봐야 돼. 이런 걸 시킨 거예요. 완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하루에 5명씩 죽고 한 15명 중환자씩 하고 막 저를 막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묻고 저를 죽이겠다고 막 제 찾아오고 완전 그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해서 환자 파악하고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200명 한숨도 못 자고 모든 환자 다 보고 그다음에 브리핑 이거 환자 명단 외워서 해야 돼요. 외워서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회진 돌고 집에 그 차트 쓰고 집에 가면 12시거든요. 그러면은 30시간 이상 못 잤어요 이미. 그래서 한 10시간쯤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고 다음날 아침 6시에 다시 출근. 이거를 4년을 했어요. 꿈도 희망도 없어. 그래서 이 꿈도 희망도 없는데 전 그래도 문학을 하기로 했으니까 집에 가서 그 이틀마다 나는 2시간 동안 싸이월드에 그걸 일기장에 적었어요. 심지어 1000개 썼어. 1000개. 자, 싸이월드는 게다가 갬성의 SNS죠. 내가 얼마나 감성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 싸이월드 제목 보이죠? 그 너로 인해 나는 슬프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기본적으로 비문이죠. 문법에 안 맞죠 지금? 이런 거 1000개를 쓰면서 결국은 전문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의 땄어요. 이제 전문의. 이제 보통 남자들은 이제 그 최신 연예인 머리를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굴까요, 이거? 빅뱅의 그 태양 씨가 나만 바라봐 하던 텐데 그걸 했는데 야 너는 뭐 빅뱅이 너 야 오랑캐다. 그래서 별명 오랑캐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이제 그냥 글에 열심히 쓸 거니까 미용실에 안 가야지 하고 실제로 1년 6개월간 미용실에 안 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별명이 개장수였는데 근데 심지어 신분증이죠. 지금 이걸 써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 이제 신분증 주세요. 그럼 이걸 내면은 교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글쓰기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파가지고 블로그를 글 2,300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그 전성기 때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군대썰을 썼는데 이 군대썰로 화제가 됐어요. 군대썰. 제가 전문의들 1000명이랑 같이 군대에 갔어요. 1000몇백 명이랑 논산 훈련소에 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사실 20대 초반도 매우 힘든 데예요.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그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근데 30 넘은 전문의들을 걷다가 놓고 훈련을 시키니까 얘네를 병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조리 환자를 만들었어요. 다 폐병쟁이가 됐어 다. 근데 다 전문이야 모조리. 그래서 저희끼리 약간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약간 북한군 정예군 5명만 보내면 우리를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우린 전투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방부는 항상 재밌는 데죠. 그래서 전문의 1000명을 치료하라고
의사를 보내줬어요. 근데 의사가 인턴이야. 인턴 한 명을 보내줬어요. 전문의 1000명을 치료하라고. 그래서 정말 웃겨서 이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자기 선배들을 어떻게 치료하나 가서 봤더니 그 인턴 선생님이 진료실 앞에서 우리한테 우리 이름 써진 차트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끼리 다 진료 보고 청진기도 다 주고 이제 페라이트 다 주고 선생님들끼리 진료 보고 그 처방전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맡겨버렸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되게 천재인데. 그래서 이 글을 썼더니 이게 유머 게시판에 약간 레전드가 됐어요. 의사 훈련소 썰.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연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약은 없다란 첫 책을 2016년에 냈는데, 이 책은 이제 그냥 제 얘기였어요. 저는 이제 평생 글 쓰려고 했고, 근데 응급실 막상 갔더니 응급실 엉망이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싸이월드에 막 남겨놨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 그 엉망인 시대상을 써서 제 얘기니까 써서 냈더니 사람들은 정말 놀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어? 왜냐면 그 전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거를 텍스트로 심지어 문학의 언어로 기록한 기록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의 이야기를 썼을 뿐이지만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어서 작가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책 보면 상당히 우울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다가 가장 많이 말하는 독후감이 이거였습니다. 얘가 환자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얘부터 눕혀서 얘부터 정신 진료를 해라.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독하나라는 후속작을 그 이후에 냈고, 그리고 이제 예능에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능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이 예능 중에 1대100이 있었는데 1대100 본 적 있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1이라는 게 100명을 이기면은 통과하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1대100을 공부를 했어요. 약간 그 시험 공부하듯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너무 높죠? 그럼 이제 기출 봐야죠. 그래서 1대100 3년치 기출을 봤더니 출제자의 의도랑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치 기출로 더 확인을 해가지고 족보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바로 우승 5천만 원 일시불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4,780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혼할 때 쓰려고 자금으로 뒀는데 아직도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자로서 살기 시작했어요. 사실 강연 업계라는 걸 전 아예 몰랐는데 이렇게 응급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강연 업계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그 응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세계 테마기행도 갔어요. 제가 세계 테마기행 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여행 다닌 자랑을 했더니 저를 바로 그 중국 그 북서부의 신장 위구르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중국어로 여행 다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또 갔어요. 작년입니다. 그래서 2월에서 또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런저런 예능들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차라리 재미라도 없든간 제 세 번째 책인데 제 책 중에 가장 안 팔린 책이고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은. 네, 이 책은 독서일기예요. 농담이고요. 독서일기인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응급실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매일 독후감 쓴 거예요. 그래서 독후감만 182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활자 중독자가 차라리 책이 재미라도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읽을 텐데 이게 책이 재미있어서 계속 읽어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국의 작가로서 다양한 잡지라든지 뭔가 뭐 네이버라든지 뭐 KBS라든지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중국으로 번역도 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번역도 됐고, 또 이제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이스라 작가님이랑 서간문을 썼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9살 차이가 나고요. 이스라 작가님이랑. 게다가 이제 체급 차이나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이 많이 혼남이 화제가 돼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갑자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선생님은 포스팅을 2,300개를 했으니까 네이버 CF 모델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네이버 CF도 치고. 제가 재작년에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팠는데, 이게 저는 배가 아픈 사람이 응급실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당하기 싫어서 좀 참았어요. 막 팔굽혀펴기하고 막 달리고 참았다가 네이버에 막 복통에 좋은 음식 이런 걸 찾아서 막 뭐야 막그 바나나 먹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그게 다 일도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출근을 했더니 배가 더 아픈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응급실 담당 교수가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환자 침대에 누우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또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걷지 못할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당연히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과 교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방금 제 맹장이 터졌습니다. 교수님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 외과 교수님이 뭐요? 이러고 내려와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겨서 제가 일기장에 썼거든요. 일기장에 썼는데 이게 FM코리아에서 누가 퍼간 거예요. 응급실 근무를 하나 갔다 졸지에 맹장이 터져버린 의사 이야기 조회수 19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메가커피 되게 좋아합니다. 메가커피 3,000원에 1리터나 주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기분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기장에 굳이 썼어요. 그랬더니 메가커피 본사에서 작가님 메가커피 그렇게 좋으면 10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3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장르로 분류하자면 에세이 작가예요. 에세이 작가. 그러니까 제 글을 보는 독자들은 저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겁니다. 픽션이 아니죠. 소설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게 또 유연한 장르여서 제가 응급실 얘기는 사실대로 쓸 수 없어요. 저희 환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 에세이란 장르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법 안 오는 날들이라는 제 근작인데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헌혈. 저는 의사 겸 작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헌혈 같은 것들 이게 여러분들이 헌혈을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 피를 처방을 내서 환자들에게 수혈을 해요. 그래서 환자를 살려내고 있죠. 아까 처음에 그 위장관 출혈도 그 8팩을 맞았는데 8팩이라는 거는 8명이 가서 헌혈을 해줘야지 8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수혈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헌혈이 얼마나 숭고한 그런 인류애적인 행동인지를 작가의 언어로 써야겠죠. 그래서 헌혈 캠페인에 제 문장들이 인용되기도 했고요. 또 이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10억을 가진 사람이랑 100억을 가진 사람이랑 둘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을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잘 모르겠죠. 더 오래 살까요? 오래 생존해서 더 수명이 높을까요? 자 그러면은 아예 영원히 있는 사람이랑 10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이건 10억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물어보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평등하니까 다 똑같이 살겠죠라고 대답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인권의 문제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과학적으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수입과 수명이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자 이게 인컴이고 이게 기드 수명이죠. 자 이게 여자고 남자입니다. 자 표를 그려봤더니 수입과 수명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근데 반비례하는 정도가 10억이랑 11억이 차이가 나요. 2억이랑 3억이 차이 나고 돈이 조금이라도 많을수록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이 합이 3% 뚝 떨어지죠. 이 정도면 사실 거의 집이 없겠죠. 노숙자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보면 진짜 관리 잘 받고 돈 많았던 노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90세가 넘어도 치료하면 살아나요. 근데 저희 그 병원 앞에 유명한 영등포 쪽방촌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연고지 없이 그냥 남자 혼자 술 마시다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50대도 치료해도 그냥 죽어요. 이게 그냥 극명히 갈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게 사회복지제도도 있고 뭐 다양한 제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꽤나 표면적으로 직관적으로 좀 징그러운 사실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을수록 오래 산다는 게 수명의 차이가 난다는 게 이런 것들을
가난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요. 죽음.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 연명 의료 요양서라든지 그런 거 써놓고 뭔지 막 그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죽으면 막 며느리가 모시고 왔다가 뭐 잠깐만요 우리 뭐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남편이 와가지고 뭐 우리 뭐 형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등등 하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죽음의 그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이런 응급실 얘기들도 연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책이 되게 우울한데, 실제로 제가 우울해서 약도 먹고 상담도 다 받아봤어요. 다 그런 기록까지 있고, 약간 우울증이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응급실이 자살 시도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오는 병원입니다. 1위가 수원, 2위가 의정부, 3위가 저희 목동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손목을 긋고 약을 먹고 목을 매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 우울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현장에 있다가 쓰게 된 거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열사병도 이게 사람 더워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실제로 진짜 더운 날 출근하면 열사병이 꼭 한두 명 오거든요. 근데 쓰러져서 죽거나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폐지 줍는 할머니입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모든 열사병에 쓰러지기 좋은 조건을 다 갖췄어요. 가난하죠. 체구가 작고 기저질환 있고 나이가 많고. 근데 육체 노동을 바깥에서 무조건 폐지를 주려면 바깥에서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씨 더운 날 가보면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모조리 쓰러져요. 그래서 쭉 줄 서서 들어옵니다. 딱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게 날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재난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캠페인들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도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그 세계 테마기행 찍으러 하필 그 중국에 가 있는데 우한에서 폐렴이 터졌어요. 그래서 JTBC 뉴스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지 상황을 보도해달래. 그래서 네, 전 중국 현지에 나와 있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학과 당군입니다. 이렇게 그 특파원을 했었죠. 이렇게 네, 이런 그 코로나19 캠페인도 했었고, 그 외상외과 쪽 중증 외상도 저희가 이렇게 뭐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이런 받으니까 중증 외상 쪽에서도 이렇게 좀 확충이 돼야 된다, 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새벽에 15개월 여자아이가 한 명 왔어요. 여자아이가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데려왔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가 의식이 조금 가물거리고 확실히 탈수가 심했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탈수 심하고, 게다가 이제 아이가 잘 안 먹고 설사하고 기운이 없어 넘어져서 걱정된다고 왔는데, 실제로 뇌에도 조금, 머리에도 뇌출혈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는 않고 조금. 그래서 아이가 그냥 잘 좀 관리받지 못했나 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수액 공급을 하고, 그리고 사정을 들어봤더니 사정도 딱해요. 새아이 육아를 하는데 남편이랑 이혼했고 돈도 번대요. 그래서 육아가 너무 지옥이어서 아이를 잘 관리 못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인데.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수술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중환자실이 하필 부족해가지고 타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과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왠지 아동학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의료 방임도 일단 아동학대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의상 어쨌든 애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이상 학대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생각보다 꽤 어렵거든요. 저기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제가 지금 환자를 진료했는데 아이 엄마인데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그 학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동해서 빨리 신고 좀 그 속사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했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괴물 위탁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가 아니라 거짓말이었고 위탁모였고, 근데 이 위탁모가 사설인 거예요. 사설 위탁모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카페에서 애 봐드립니다 공고 올려서
매달 40만 원쯤 보내고 오피스텔에 애들 깔아놓고 밥만 주고 기저귀만 갈아주는 사설 위탁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위탁모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를 그 전부터 물고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를 물에 담가 말 안 들으면. 다가 제가 봤던 애는 이제 아이가 설사하는데 양육비가 밀리니까 기저귀 값이 아깝다고 하루에 우유 200cc만 주고 더 달라면은 애를 때렸어요. 그래서 애가 굶어 죽은 거죠, 지금. 맞고 굶어 죽은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애는 17일 만에 결국은 죽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이제 애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신고가 됐는데 다 무마됐다가 의사가 직접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수사가 들어가서 이걸 밝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사실 애가 그냥 죽었으면 신고가 안 됐으면은 그냥 병사였어요. 이 엄마 아빠가 이거를 뭐 이렇게 진실을 밝혀내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설 위탁모까지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말하자면 막아낸 건데 검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랐다. 나 그냥 원칙대로 했더니 괴물 위탁모였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정말 이때 과실치사 15년 받았고 정말 이 아동학대 문제가 놓칠 수도 있고 전문가도 놓칠 수 있고 되게 어렵구나. 이때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2년 있다가 정인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인이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죠. 또 저희로 왔어요. 또.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제출했던 엑스레이인데 거의 매달 하나씩 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동그라미 다 골절이에요. 모조리. 그래서 애를 그냥 던진 거죠. 거의 던지거나 부러뜨린 건데 사건 당일날 명치를 세게 때려서 장기가 찢어져서 혈복강으로 왔어요. 이렇게 폐가 이렇게 다 차서 심정지가 났는데 이대로 택시를 타고 왔어요. 119 안 불렀어요. 꼭 이 아동학대 보면 119를 안 불러요. 택시 타고 와. 그래서 심정지된 애를 들고 온 거예요. 그냥 뭐야 이게. 그래서 이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래도 심박이 좀 돌아왔다가 간신히 우리가 진짜 노력을 했는데 6시간 만에 막 이거 뼈도 뚫고 뭐도 뚫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결국은 죽었고요. 근데 정말 맞아 죽은 애 이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세상에선 존재해서는 안 될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느낌이 진짜 듭니다. 맞아 죽은 애. 게다가 여기도 똑같이 여기 정인 양모죠. 정인 양모가 와서 엄청 울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어떡해요. 우리 애가 막 내가 실수로 이렇게 막 했는데 어떡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동학대 범의 특징이에요. 이게 애들은 증거를 남길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발뺌을 하는 거죠. 진짜 악마 같아요. 진짜 애들 다 때려 죽여놓고 그렇게 부인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악마다 얘기를 했고 이게 아동학대 헌정사상 2번째 살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년 받고 지금 살고 있죠. 그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된 캠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방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아동보호단체의 홍보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보통 연예인들이 하잖아요. 연예인들 자리죠. 그래서 제가 전 연예인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후임으로 온 사람이 원슈타인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 아닌데 이랬더니 딱 선생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전문 어쨌든 펜도 들고 있고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로 아동을 지키는 일도 하고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더라고요. 다시 생각했더니.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홍보대사로 국회 토론회도 참가해서 법도 실제로 만들고 청와대도 갔다 오고 케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돕기, 아프리카 신생아 돕기 캠페인도 하는 등 이렇게 사회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독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냥 저는 이제 삶의 목표가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삶의 목표가 치명적인 글쓰기를 남에게 보여주자였어요. 근데 그리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들, 안 하는 것들 다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책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약간 사실 대학 때까지도 그게 허세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막 걸으면서 시집 들고 다녔어요. 시 읽으면서 걸어 다녔어요. 막 그러면 애들이 막 기가 차죠. 정말 저렇게 이성을 유혹하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친구들이 했었는데 가끔 식은 그 독서 자체가 너무 멋지고 좋은 거예요. 멋진 글들 볼 때가 그 황홀함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겸 작가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생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의학을 배우면서 사이드로 계속 썼는데 글쓰기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명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에다가 그 사람의 지성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을 하든 뭐 어디 딴 데 어디 뭐 더 공부를 하든 계속 글쓰기로 자신의 지성을 증명하고 그걸로 계속 배울 겁니다. 게다가 전 이제 그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싸이월드에 1000개 썼고 블로그 2500개 썼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취미이자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부도 되고 계속 쌓이고 기술도 발전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 그 학생 때 돌이켜 보면은 내가 무슨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글을 쓰고 있고 글 쓴 사람은 자신의 정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한 정의는 아동학대로 사람들이 안 맞아 죽고 헌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중증외상 그게 체계가 갖춰지고 등등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변화해요. 글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글쓰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